네, 그럼 저도 여기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태어난 이 부산에 와서 강의를 하게 된 거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강연장이 워낙 이렇게 훌륭하다 보니까 비대면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 같고 여러분도 차분하게 들어주고 계신 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내려오면서 아침 9시에 서울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소카의 페어링 서비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전기차 테슬라를 빌렸어요. 네, 테슬라를 1박 2일에 25만 원을 주고 빌려가지고 제가 체험을 한번 해서 오늘 강연에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오면서 테슬라의 모든 기능들을 막 누르면서 왔어요. 그 중에서 그 오토 스티어링 있죠. 그러니까 반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기능. 제가 고속도로 달려오면서 오늘 빗길인데도 계속 이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돌아가고 고속도로에선 잘 돌아간다. 아마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고. 다행히 뭐 우리나라에서 뭐 특별히 사고도 나지 않았고 그렇지만 제가 좀 특이한 거 아마 여러분 모르시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데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인간과의 충돌이 강해질 것이다. 거기서 법과 제도와 인간의 질서를 해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를 딱 몰아봤더니 제가 오토 스티어링을 딱 누르고 좀 가다가 그냥 손을 한번 뗐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좀 봤어요. 한번 이런 거 좀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핸드폰 보는데 한 3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지나고 나서 알게 됐는데 화면에 막 경고가 뜬 거예요. 핸들을 손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뜬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몰랐죠. 모르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경고음이 띵 나면서 오토 스티어링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느낌표를 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부터 오토 스티어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차가. 왜 너는 핸들을 안 잡고 나한테만 의지하느냐? 나 널 책임 못 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앞에 이재호 소장님이 자율주행 전문가신데 자율주행에 보통 우리가 4단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3단계 수준, 특히 반자율주행은 제가 볼 때 2.5단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반자율주행이라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질서나 이런 것들 아직 책임져 주지 못하는 상태구나. 그래서 이게 정말 시스템적으로 그걸 걸러주는 센서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핸들을 잡지 않고 있고 거기 나와요. 이제 핸들을 양쪽으로 흔들어 주세요. 근데 그걸 제가 메시지를 놓치면은 몇 초 안에 바로 해제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역시 데이터가 말하는 세상, 데이터가 보여주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과 AI, 인간과 데이터 간의 소통이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이데이터 시대, 유통과 핀테크의 만남 이런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제 이력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의 기술전략 셀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어떤 조직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다음에 AI 개발자들,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의 석박사 인력이 50명 정도 모아져 있고요. 설립한 지 지금 3년 차입니다. 그래서 금융산업, 특히 하나금융그룹의 금융 DT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금융그룹 중에서는 상당히 이쪽 영역을 리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이력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요 전 직장이 포스코 경영연구원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약 9년 정도 여기서 생활을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전담했던 것이 제조업의 스마트화,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전담을 했었거든요. 주로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트윈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2015년 정도부터 이쪽 분야를 연구하다가 금융업으로 딱 옮겼는데 사실 저는 저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금융과 제조는 너무 다르고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조에서 금융으로 이렇게 이직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공통점이 있는 게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산업에 도입할 때, 산업에 적용시킬 때는 모든 영역은 비슷한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이직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금융, 핀테크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앞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먼저 데이터의 바다 무엇을 낚을 것인가?
여러분들 좀 낚아보려고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잡았는데, 두 번째 마이데이터 시대 무엇이 달라지는가. 세 번째 오늘이 유통 특집이니만큼 유통과 핀테크는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 것인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그 서치를 통해서 좀 캡처를 몇 개 해온 그림인데요. 물론 저기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양쪽에 두 여성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면은 이 사진을 딱 수집했을 경우, 특히 만약 이 사진의 이 회원이 이 사람이 우리 기업의 고객일 경우, 그게 판별이 됐을 경우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떤 정보를 얻으시겠습니까? 자, 왼쪽 부분 자동차 사고입니다. 위치까지 나와 있죠. 인스타그램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저 차를 보십시오. 상당히 고가의 차량인 걸 알 수가 있죠. 저 사고를 냈다. 아무리 이 사람이 자산가라 할지라도 저 차에 사고를 내면 일단 재산 피해가 상당할 것이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금융사 입장이라면은 이 사람이 저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출이라든지 보험 처리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상상할 수가 있죠. 자, 오른쪽 부분. 자, 여기 보시면은 제목을 멋있게 달아서 How to quit your job. 어떻게 실직을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런 내용이죠. 본인이 실직을 해서 지금 여행을 떠난 모습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실직했다는 정보, 여러분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에너지 공공요금 납부한 실적인데요. 저 정보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른쪽에 카드 결제 내역입니다. 캐시 정보도 있고요. 크레딧 카드 정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정보들이 우리가 현재의 기술, OCR 기술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영상의 이미지의 정보들을 우리가 문자를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자가 정확하게 인식됐을 경우에 이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금융 데이터와 결합한다면은 바로 시점 위치 추적, 피해액, 시점 이직 여부, 소득 변화 추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자산이 하락할 것이다 추정할 수가 있고요. 신용 등급 강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고객에게는 알려주지 않죠. 그리고 공식적인 신용 등급 하락은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상태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에너지 공공요금 사용 내역과 카드 현금 결제 내역을 보시면은 우리가 금융 데이터와 결합할 경우에 부양가족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은 아무리 1인 가구가 정말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적정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4인 가족일 경우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소비가 되죠. 그래서 부양가족 수를 추정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소득과 소비량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맞춤 상품, 펀드라든지 자산관리 상품을 추천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11년 선도적인 기업이 있었습니다. 랜도라는 기업인데요. 지금 미국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창업한 사람이 필리핀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일화를 한번 찾아봤는데 필리핀의 한 사업가가 건강식품 업체 그리고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업체의 사장이 좀 약간 이상하죠. 건강식품을 팔면서 데이터 분석을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사업가가 직원들이 상당히 똘똘한 직원들인데 가끔 한 번씩 와가지고 사장님 저 대출 좀 해주세요. 제 오토바이가 사고 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뭐 아프셔가지고 대출 좀 해주세요. 사장님한테 직접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직원들은 근속 연수가 몇 년이 되고 충분히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왜 나한테 대출을 요구하지? 여기 의문을 품은 거예요. 이 사장님의 해답은 뭐였냐면은 기존 금융권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렇듯이 사회 초년생들 혹은 학생들 신용거래 내역이 없는 이런 영역에 있는 고객들에게 신용 대출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영역은 금융권에서 중금리 영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면 고금리 영역은 정말로 신용이 불량한, 누가 봐도 불량하고 데이터에서 봐도 불량하고 사람이 봐도 불량한 영역은 고금리 영역은 무조건 걸러낼 수가 있고요. 중금리 영역은 전통 금융권에서는 긴가민가한 영역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줄 수 있는데 이 랜도라는 창업가가 그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그 형태를 보고 이거 금융 데이터 말고 금융거래 정보가 없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한번 수집해가지고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면 어마어마한 사업 모델이 되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착안한 거예요. 2011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저 왼쪽에 보시죠. 모바일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저기는 친구 정보도 있고요. 몇 명의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대화의 수준은 그 친구의 어떤 상태를 어떤가, 혹은 포스팅 정보, 어떤 정보들을 포스팅하느냐,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데이터를 쫙 긁어 모아서 자기 마침 친구가 미국에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필리핀의 사장님이. 그래서 미국의 그 사람에게 알고리즘을 부탁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돌려봤더니 기존 금융권이 놓치고 있는 고객 영역을 수익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랜도라는 회사를 차렸고 미국에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된 겁니다. 랜도라는 기업의 엉뚱한 상상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던 영역을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랜도라는 기업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가 사실 실패를 경험합니다. 랜도 코리아라는 회사로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신용평가 모형 자체를 기존의 금융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아마 금융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금융은 규제 산업이에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제가 있었어요. 장벽에. 그래서 기존의 금융권, 제가 지금 금융기업에 소속돼 있지만은 조금 쉽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근에 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에 생겼죠.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그때 개정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못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규제들이 있었나 쭉 제가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AI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많은 규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마이데이터 산업을 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올해 말 내년 초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산업 영역 얘기하라면 핀테크 영역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영위하고 계신 사업군에서 핀테크와 결부시켜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올해 말 내년 초에 적극적으로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셔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이데이터 시대 무엇이 달라지는가?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자, 마이데이터 혹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시대는 데이터 친화 정책의 춘추 전국 시대, 세 가지 대표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노멀이라고 잡았는데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를 도입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개인정보는 풀 자기의 정보고요. 그다음에 익명정보는 자기를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가명정보는 하나의 어떤 컬럼을 블라인드 처리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김모모 씨, 35세, 서울 강남 거주자, 차 무슨 소유, 뭐 집 뭐 소유, 자가, 전세, 정보 다 있는데 김모모 씨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데이터를 합쳐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명 정보인데요. 가명 정보를 적극적으로 여러 기업 서비스나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우리가 단일화했다. 신용정보법은 하나 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도입했다. 이게 바로 마이데이터라는 건데요. 나의 데이터죠. 내 데이터가 이 플랫폼, 이 서비스에 쓰이게끔 내가 허락을 하면은 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이 플랫폼에 내 정보가 활용되냐 안 되냐를 나의 동의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도 좋고 개인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거래소 출범, 이런 부분도 역시나 우리가 이제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간의 데이터도 거래를 한번 시장을 활성화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먼저 금융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아직 개막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8월 5일에 마이데이터 인허가권을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자를 받는데 지금 사전 신청을 받았더니 약 116개 업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 업체 중에는 50개는 기존 금융권이고요. 더 많은 60여 개는 빅테크, 테크핀 업체입니다. 핀테크.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왜 관심을 가지냐, 오늘 여기서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 주체가 변화한다는, 아까 방금 다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이 정보를 제공하라 동의를 하면은 여기 있는 플랫폼이 해당 업체에게 여기 있는 플랫폼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속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플랫폼에 가입되어 있는, 협업되어 있는 업체들은 저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영역은 이종 산업 간의 데이터 매시업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애널리틱 기술 그리고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정말 특이한 아까 신용정보 랜도사의 신용정보 모형 2011년에는 대박이었거든요. 지금은 많은 업체들이 저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고리즘을 솔루션화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것이냐 중요한 거고요. 이제 금융위도 역시나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서비스 경쟁은 혁신 기술 중심으로, 그 다음에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다른 산업 영역과의 결합이 확대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넘어가고요. 예, 같은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은 역시나 은행, 카드, 금융, 보험 이런 기존 금융권의 데이터와 공공정보 오픈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통신사 정보 그리고 유통사 정보, 여기 구독, 렌틀 서비스사, 리테일사, 커머스 다른 영역의 산업의 데이터들도 아마 단계적으로 오픈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올해 말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나면은 내년 8월까지 그 플랫폼이 구축되는 기간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산업의 데이터들이 더 들어오게 할 것이냐, 이런 오픈 API를 통해서 표준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여러 산업들을 어떻게 데이터를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계속 될 것이고요. 정부가 그런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좀 긴 얘기인데요. 한 1, 2분 만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과 핀테크,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실 이게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모든 정보들은 자금의 이동을 수반을 합니다. 결국 핀테크죠. 유통산업의 자금의 이동과 물류의 이동을 같이 바라봐야 되는데 그 대안적인 기술이 바로 핀테크 기술이라는 거고요.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마이데이터 산업과 결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유통 영역도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붙일지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스타벅스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여러분 사이렌 오도 써보셨죠? 거기 이제 돈을 예치해 놓고 사이버 머니로 쓰는데 거기 예치금이 우리나라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예치해 놓은 금액이 1,300억이래요. 전 세계적으로는 1조 4천억이라고 합니다. 그 돈이 스타벅스 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스타벅스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이 돈 가지고 금융 서비스 붙여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플레이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벅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걱정해 볼 수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개개인의 정보를 신용카드사가 받으면은 이거를 세그먼트화해서 고객 군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앞으로는 초개인화, 가맹 유통사 혹은 카드사, 다른 제휴사의 정보들이 합쳐지면은 정말로 초개인적인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네, 마지막 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20분 치고는 좀 많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마이데이터 시대. 저는 이제 그 크게 기술 전략을 디지털 기술 전략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크게 전 세 가지 레이어로 보거든요. 첫 번째가 데이터고요. 두 번째가 플랫폼이고 세 번째가 솔루션입니다. 그렇죠? 이 솔루션이라는 영역은 조금 나누면은 알고리즘과 서비스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플랫폼과 솔루션을 우리가 보유할지 아니면 남의 플랫폼이나 솔루션을 활용할지 혹은 남의 데이터를 활용할지 우리 데이터를 활용할지 이 세 레이어별로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을 정의를 해주시는 게 아마 가장 1단계 작업이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유통사분들과 금융 서비스사들의 다양한 합종 연행이 벌어질 것이고 여기서 결국은 올해 말 내년 초에 아마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는 경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